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산골 마을에 기와집이 으리으리하게 들어선 부잣집이 있었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거칠게 흔드는 소리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 같던 어느 추운 겨울밤의 이야기입니다. 조선팔도 어디를 가나 찬바람이 매섭게 불지 않는 곳이 없었으나 그의 겨울 북쪽 변방의 추위는 유독 사람의 뼈마디를 파고들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김진사댁 마당에는 이른 새벽부터 분주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우물가에서 물을 내고 있는 사내의 등은 남들보다 2배는 넓어 보였으나 한쪽 어깨가 기이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그는 칠성이라 불리는 머슴이었습니다. 칠성의 얼굴 반쪽은 태어날 때부터 혹은 어릴 적 끔찍한 사고로 인해 붉게 일그러진 흉터로 뒤덮여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마주치기만 하면 재수 없다며 침을 뱉거나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멩이 같은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할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벙어리였기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소리내어 항변할 수 없었고 슬픈 일이 있어도 곡소리 한 번 내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칠성이 짊어진 물지개 양쪽에는 물이 가득 담긴 물동이가 걸려 있었는데 그 무게가 장정 둘이 들어도 버거울 정도였으나 그는 마치 솜털을 짊어진 듯 가볍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신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눈발이 발가락을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채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밤새 술판을 버리고 늦잠을 자던 다른 머슴 하나가 방문을 열고 나와 칠성을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이 도깨비, 오늘도 부지런도 하네. 자네 얼굴을 보면 잠이 확 달아난단 말이야. 밤에 마주치면 저승사자인 줄 알고 기절하겠어. 칠성은 그 조롱을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굵은 손마디는 추위와 노동으로 거칠게 갈라져 피가 배어 있었지만 물동이를 내려놓는 동작만은 갓난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섬세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식은 밥덩이를 입에 넣으려던 칠성은 부엌문 틈으로 들어온 누렁이 한 마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털이 듬성듬성 빠지고 갈비뼈가 드러난 늙은 개였습니다. 칠성은 주저없이 자신의 주먹밥을 반으로 쪼개어 개에게 내밀었습니다. 배고픔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매한가지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개가 허겁지겁 밥을 삼키는 모습을 보며 칠성의 흉터진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흉측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봄날의 햇살 같은 따스함이었으나 아무도 그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귀천을 나누었기에 칠성의 고귀한 심성은 더러운 옷가지 속에 묻힌 보석처럼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안채의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는 비단 이불이 깔려 있었고 방 안 가득 은은한 난초 향과 쌉싸름한 한약 냄새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흐르는 공기는 바깥 세상의 칼바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김진사댁 며느리 서영은 시어머니 최씨 부인 앞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최씨 부인의 손에는 다 식어버린 탕약 그릇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매서운 독사처럼 서영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네가 이 집안에 들어온 지가 벌써 몇 해째더냐. 칠거지약 중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으뜸가는 죄악임을 모르지는 않을 터인데 어찌하여 아직도 태기가 없단 말이냐. 최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울림은 서영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서영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본래 몰락한 양반가의 교수로 어려서부터 글을 읽고 시를 짓는 총명함을 지녔으나 가문의 빚을 갚기 위해 이 집안으로 팔려오다시피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은 주색 잡기에 빠져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 정성이 부족하여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하고 있으니 죽여주십시오.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최씨 부인은 혀를 차며 탕약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검은 탕약이 서영의 하얀 치마폭에 튀어 얼룩을 남겼습니다. 그 얼룩은 마치 서영의 멍든 마음처럼 검붉게 번져나갔습니다. 굿을 하든 불공을 들이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겨울이 가기 전에 좋은 소식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너를 소방 맞춰 내쫓아도 할 말이 없을 줄 알아라. 최씨 부인은 냉정하게 돌아앉아 버렸고 서영은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진사 댁의 모든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영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덴마루로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차가운 보름달이 덩그러니 떠서 마당에 쌓인 눈을 시리도록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난간에 기대어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달은 어찌 저리도 무심하게 밝은 것일까? 나의 신세는 이토록 처량한데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고요하기만 하구나. 그녀는 차라리 저 눈밭에 몸을 던져 이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이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칠성이었습니다. 그는 늦은 밤까지 객감을 정리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칠성은 내마루에 나와 있는 서영을 보고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선 서영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뺨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흉측한 얼굴이 혹여나 마님을 놀라게 할까봐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서영의 슬픔이 너무나 깊고 짙어서 그 슬픔의 무게가 칠성의 가슴까지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당 구석에 있는 감나무로 다가갔습니다. 잎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 꼭대기에 까치밥으로 남겨둔 붉은 홍시 하나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칠성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나무를 기어 올랐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에 손등이 긁히고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손을 뻗어 홍시를 따낸 그는 조심스럽게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갯마루 끝으로 다가가 아무 말 없이 홍시를 붉은 비단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칠성은 서영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으며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서영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흉측한 괴물이라 불리는 산에 그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천한 머슴이 건네는 뜻밖의 위로였습니다. 붉고 말랑한 홍시는 차가운 겨울밤 유일하게 온기를 품은 생명체처럼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서영이 나지막하게 불렀습니다. 칠성은 멈칫하며 돌아보지 않은 채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이 몹시 차니 어서 들어가 쉬세요. 서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칠성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영은 칠성이 놓고 간 홍시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손바닥에 미세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일의 온도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한 인간의 뜨거운 심장이 전해주는 위로였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홍시를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끝없이 펼쳐진 눈밭을 걸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앞서 걸으며 길을 터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 댁은 또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장터에 갔던 집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최씨 부인에게 급한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도련님께서 노름판에서 시비가 붙어 관아에 잡혀갔다고 합니다.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옥살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안의 기둥이라 믿었던 아들이 사고를 쳤다는 소식에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초상집처럼 변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 모든 불행이 며느리 서영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는구나. 네가 사주에 살이 끼어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틀림없다. 최 씨 부인은 지팡이로 바닥을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영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그 모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랑채 앞을 지나던 칠성은 그 고함 소리를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장작을 더 세게 패는 것뿐이었습니다. 도끼가 나무를 쪼개는 소리가 텅 빈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쩍쩍 갈라지는 나무 소리는 마치 칠성에 타들어가는 속마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영 아기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이 집안의 불행은 탐욕스러운 최 씨 부인과 방탕한 아들 때문이라는 것을. 하지만 천한 머슴인 그가 나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칠성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서영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배려이자 사랑이었습니다. 며칠 뒤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던 날, 최 씨 부인은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였습니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당은 작두를 타며 주문을 외워댔습니다. 살을 풀어야 한다. 애군을 몰고 온 여인을 내쳐야 집안이 산다. 무당의 공수, 신탁과 떨어지자 최 씨 부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낼 명분이 필요했던 그녀에게 무당의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은밀히 하인들을 시켜 창고에 있는 귀중한 비단과 폐물을 서영의 처소 깊숙한 곳에 숨겨두라고 지시했습니다. 누명을 씌워 쫓아내려는 비열한 음모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밤 칠성은 외양간에서 여물을 쓰고 있다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평소와 달리 안채 주위가 부산스러웠고 하인들이 쉬쉬하며 무언가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서영에게 위험이 닥쳤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일손을 놓고 어둠을 틈타 안채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아래서 최 씨 부인과 집사가 나누는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늘 밤이다. 눈보라가 심하니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을게. 다 칠성이 놈을 시켜라. 그놈은 멍청해서 시키는 대로만 할 테니. 칠성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며 꾸미는 흉계가 무엇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분명 서영과 관련된 끔찍한 일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벌컥 열리고 최 씨 부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서 있는 칠성을 발견하고 흠칫 놀랐으나 이내 표정을 바꾸고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 잘 왔구나. 네가 해줘야 할 일이 있다. 아주 중요한 일이다.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습니다. 칠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거친 손은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굵은 눈송이가 펑펑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비극을 예고하듯 세상은 온통 하얗게 뒤덮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먹구름에 가려 달빛조차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댁 안채마당은 횃불로 대낮처럼 밝혀졌으나 사람들의 표정은 도깨비에 홀린 듯 음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날카로운 고함이 밤하늘을 찢어놓았습니다. 감히 시어머니의 폐물을 훔치고도 모자라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려 하다니. 내년이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단 말이냐.
마당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진 서영의 앞에는 최 씨 부인이 미리 심어둔 옷가락지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내의 속저고리가 증거물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웅성거리며 손가락질을 해댔고 서영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으나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하얀 소복은 진흙탕에 뒹굴어 엉망이 되었고 곱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짐승을 보듯 싸늘한 눈빛으로 서영을 내려다보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부정한 것을 당장 멍석에 말아 호랑이 굴이 있는 뒷산 절벽 아래로 내다 버려라. 가문의 수치이니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녀의 시선이 마당 구석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칠성에게 머물렀습니다. 칠성아, 네가 힘이 좋으니 인연을 지게에 지고 산으로 가거라. 반드시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돌아와야 한다. 알겠느냐? 칠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흉터에 가려 읽을 수 없었지만 횃불에 비친 눈동자만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게 일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이 벙어리의 바보라 주인의 명이라면 사람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칠성은 거적에 쌓여 밧줄로 꽁꽁 묶인 서영을 지게에 짊어졌습니다. 서영은 반항할 기운조차 없이 축 늘어져 있었고 간간히 터져나오는 쇳소리 섞인 울음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알렸습니다. 칠성의 등 뒤로 무거운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칠성의 뺨을 때리고 지나갔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영의 미세한 떨림이 그의 굳은 살박인 등에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칠성은 묵묵히 눈을 밟으며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만이 적막한 산중을 채웠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인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골짜기에 다다르자 칠성은 걸음을 멈추고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곳은 짐승들도 다니기를 꺼린다는 험한 절벽 위였습니다. 거적 속에서 서영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칠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나를 죽일 셈인가? 차라리 어서 죽여다오. 이 치욕스러운 삶을 이어가느니 깨끗이 죽는 편이 낫겠다. 서영은 체념한 듯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칠성은 허리춤에서 서슬퍼런 낫을 꺼냈습니다. 달빛을 받은 날카로운 칼날이 번뜩이자 서영은 공포에 질려 몸을 움츠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귀신 울음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칠성이 낫을 높이 쳐들자 서영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숨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칠성의 낫은 서영의 목이 아닌 그녀를 옥죄고 있던 굵은 밧줄을 향했습니다. 툭툭 하는 소리와 함께 밧줄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서영이 놀란 눈으로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은 거적을 걷어내고 서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털썩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그는 굵은 손가락으로 산 아래를 가리키며 어서 도망치라는 신호를 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흉터진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나를 살려주는 것인가? 주인의 명을 거역하면 자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어찌 이러는가? 서영의 물음에 칠성은 가슴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죽는 한이 있어도 아기 씨를 해칠 수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영은 칠성의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못생겼지만 그 어느 양반의 손보다 따뜻하고 듬직했습니다. 나는 갈 곳이 없다. 친정도 망했고 이 엄동설 안에 혼자 산을 내려가 봤자 얼어 죽거나 짐승밥이 될 뿐이다. 나를 두고 가지 말라. 서영이 칠성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칠성은 난처한 듯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서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두꺼운 무명옷을 벗어
얇은 소복 차림인 서영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칠성은 서영을 부축하여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짐승들이나 다닐 법한 가파른 샛길로 이끌었습니다. 눈보라가 두 사람의 발자국을 지워주어 그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 덮인 산을 헤치고 한참을 더 올라가 바위 틈에 숨겨진 작은 동굴을 찾아냈습니다. 예전에 사냥꾼들이 잠시 머물다 간 듯한 흔적이 있는 낡고 비좁은 곳이었지만 눈보라를 피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칠성은 익숙한 솜씨로 주변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와 불을 피웠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의 붉은 불꽃이 차가운 동굴 안을 비추자 서영의 창백했던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품속에서 챙겨온 주먹밥 2덩이를 꺼내 불에 구워 서영에게 내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주먹밥을 받아든 서영은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진수 성찬을 받으면서도 마음 편할 날 없던 지난날보다 이 초라한 동굴에서 쫓기는 신세가 된 지금이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불빛에 비친 칠성의 얼굴은 더 이상 흉측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그러진 흉터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갓 태어난 송아지의 눈망울처럼 선하고 맑았습니다. 서영은 칠성이 건넨 주먹밥을 베어 물며 그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그동안 머슴이라는 신분과 흉한 외모 때문에 가려져 있던 그의 진면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고 거칠애보다 진심을 중요시하는 사내였습니다. 칠성아, 아니, 칠성님, 고맙습니다. 내 목숨을 구해주고 춥지 않게 불을 피워주었으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까요? 서영이 칠성님이라고 부르자 칠성은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감히 상전에게 들을 호칭이 아니라는 듯 그는 몸 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칠성의 거친 손을 자신의 고운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 양반집 며느리 서영은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죽은 줄 알 테지요.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머슴의 아내가 되어도 좋습니다. 아니, 당신이 나의 지아비가 되어주세요. 서영의 파격적인 제안에 칠성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벙어리의 흉터투성이인 천한 자신에게 과분한 말이라 여겨 칠성은 계속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서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이 번지르르한 양반들보다 당신의 마음이 100번 1000번 더 고귀합니다. 부디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서영의 눈물 어린 호소에 칠성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동굴 안은 두 사람의 온기로 훈훈했습니다. 칠성은 서영이 춥지 않게 밤새도록 불을 지켰고 서영은 그런 칠성의 곁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도망자 신세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동굴 입구의 덩굴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혼례식보다도 엄숙하고 진실된 그들만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가고 두 사람의 운명은 눈보라 속에서 하나로 묶였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험난하지만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어느덧 3번의 겨울이 지나고 골짜기에는 다시 눈부신 봄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 칠성과 서영이 처음 몸을 숨겼던 비좁은 동굴은 이제 번듯한 초가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 해가 짧고 바람이 거센 곳이었지만 두 사람의 보금자리는 그 어느 고래등 같은 기와집보다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칠성을 흉측한 괴물이라 손가락질했고 서영을 부정한 여인이라 매도했지만 자연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흙은 정직했고 바람은 공평했으며 햇살은 누구에게나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그 자연의 품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죽어가는 땅도 살려내는 신비한 손재주였습니다. 마을에서는 그저 힘센 머슴으로만 여겨져 짐승처럼 부려졌기에 드러나지 않았던 재능이 이 척박한 산골짜기에서 비로소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 지리를 들고 거친 자갈밭을 일구면 신기하게도 그 땅은 검고 기름진 옥토로 변했습니다. 그가 심은 씨앗은 바위 틈에서도 싹을 틔웠고 가뭄이 들어도 시들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칠성의 투박한 손길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에는 팔뚝만한 더덕이 뿌리를 내렸고 영험하다는 산삼과 약초들이 지천으로 널려 향긋한 내음을 풍겼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부를지 모르나 그것은 칠성이 흘린 피땀 어린 정성과 흙을 향한 진심이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서영 또한 양반가 규수로서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비단 치마를 입고 실을 읊는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명 치마를 걷어붙이고 칠성이 캐온 약초들을 정성껏 다듬었습니다. 어릴 적 어깨너머로 배운 의서의 지식과 타고난 총명함이 빛을 발했습니다. 서영은 약초의 성질에 따라 찌고 말리는 법을 달리하여 약효를 극대화하는 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다듬어진 약재들은 최상품 중에서도 으뜸가는 품질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밭에서 함께 땀 흘려 일하고 밤이면 호롱불 아래 마주 앉아 칠성은 집신을 삼고 서영은 약초를 써는 소리가 정겨운 화음처럼 오두막을 채웠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으나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훤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두 사람은 그동안 모아둔 약재를 팔기 위해 읍내 장터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영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도망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혹여나 김진사 댁 사람들과 마주칠까 두려웠지만 언제까지나 산속에만 숨어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칠성은 서영에게 남루한 무명옷을 입히고 얼굴을 깊게 가리는 쓰개 치마를 씌웠습니다. 자신 또한 덥수룩한 수염으로 얼굴의 흉터를 가리고 지게 한가득 약초를 짊어졌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산을 내려가는 두 사람의 발걸음에는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장터는 추수철을 맞아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와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가 요란하게 뒤섞여 활기가 넘쳤습니다. 칠성과 서영은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가져온 약초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물건을 기웃거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굵고 실한 더덕은 내 평생 처음 보네. 이 산삼의 향기 좀 보게 심리 밖에서도 맞겠어. 사람들의 감탄이 이어졌지만 선뜻 값을 치르는 이는 없었습니다. 워낙 귀한 물건이라 값이 만만치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름진 비단 옷을 입고 거만하게 뒷짐을 진 약재상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칠성이 내놓은 산삼을 이리저리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것 보기엔 그럴듯하나 속이 텅 빈 놈이로군. 이런 건 약에 쓰지도 못해. 내가 인심 써서 헐값에 걷어줄 테니 몽땅 내놓고 썩 꺼지거라. 약재상은 터무니없는 헐값을 부르며 칠성을 위협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약재상의 위세에 눌려 눈치만 볼 뿐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칠성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벙어리라고 얕잡아 보는 것은 참을 수 있었으나 자신이 피땀 흘려 키운 자식 같은 약초를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칠성이 주먹을 불끈 쥐고 앞으로 나서려 하자 서영이 조용히 그의 옷자락을 잡아 만류했습니다. 그리고는 쓰고 있던 쓰개 치마를 살짝 걷어 올리며 약재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서리발처럼 차갑고도 당당했습니다. 주인장께서는 눈이 어두우신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어두우신 것입니까? 이 더덕의 나이테와 산삼의 뇌두를 보고도 그런 헛소리를 하시다니요. 이것은 깊은 산속 음지에서 이슬만 먹고 자란 진품 중의 진품입니다.
한양의 내의원의 진상에도 부족함이 없을 물건을 썩은 무 취급하다니 장사꾼의 상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서영의 또렷하고 기품 있는 목소리에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촌부의 안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유창한 언변과 해박한 지식에 약재상은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내 인연 어디서 감히 여편네가 남자들의 거래에 끼어드느냐. 약재상이 분을 참지 못하고 손을 들어 서영을 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칠성이 번개처럼 약재상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약재상의 비명이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칠성은 무시무시한 힘으로 약재상을 제압하며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내 아내에게 손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서슬퍼런 기백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약재상은 칠성의 기세에 눌려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지켜보던 구경꾼들 사이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 저 못된 장사치놈 혼쭐이 났구만. 소동이 가라앉아 점잖게 생긴 한 노인이 다가와 제값을 쳐주겠다며 약초를 모두 사들였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온 거상으로 귀한 약재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두 사람은 두둑한 엽전 꾸러미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 국밥집 평상에 앉아 잠시 쉬던 두 사람의 귀에 낯익은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옆자리 사내들이 나누는 이야기였습니다. 자네 그 소문 들었나? 김진사댁이 아주 쫄딱 망했다지. 뭔가 아들놈이 투전판에 빠져 논바치고 집문서고 다 날렸다더군. 자란보자는 3대를 못 간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아. 서영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지만 그것은 미련이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한 씁쓸함이었습니다. 칠성은 걱정스런 눈빛으로 서영을 바라보며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손등을 덮어주었습니다. 괜찮다는 듯 서영은 칠성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에게는 당신만이 유일한 가족이자 세상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완전히 거쳤고 그들 앞에는 희망찬 미래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약초 판돈으로 두 사람은 쌀과 비단 그리고 농기구들을 샀습니다. 돌아오는 길 칠성의 지게는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날 이후 칠성과 서영에 대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인근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깊은 산골짜기에 벙어리 남편과 지혜로운 아내가 사는데 그들이 키운 약초를 먹으면 죽던 사람도 벌떡 일어난다더라. 소문을 듣고 병자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칠성과 서영은 그들을 문전박대하지 않고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돈이 없는 이들에게는 무료로 약을 지어주었고 배고픈 이들에게는 따뜻한 밥을 먹여 보냈습니다. 어느새 칠성과 서영의 오두막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작은 마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칠성은 사람들에게 황무지를 개간하는 법과 약초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서영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안악들에게는 셈을 가르쳤습니다. 버림받은 땅이었던 골짜기는 황금빛 곡식이 물결치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풍요로운 낙원으로 변모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칠성을 도깨비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신령이 보내준 귀인이라 부르며 존경에 맞이 않았습니다. 서영 또한 죄인이라는 멍에를 벗고 마을의 대모로서 칭송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결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을 잊지 않고 늘 낮은 자세로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또 몇 해가 흘러 칠성과 서영의 집은 골짜기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기와집이 되었습니다. 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있었고 곳간에는 귀한 약재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가장 큰 보물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봄날 서영의 품에는
갓 태어난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칠성을 닮아 튼튼하고 서영을 닮아 눈이 맑은 사내아이였습니다. 칠성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소리 없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흉터진 얼굴이 세상 그 어떤 아버지보다 행복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과거의 악연을 매듭짓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서서히 그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수없이 바뀌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던 김진사 댁의 운명은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허망하게 저물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소장농들이 떠나고 고리대금으로 불린 재산은 아들의 노름빚으로 모조리 넘어가 버렸습니다. 으리으리하던 기와집은 주인을 잃고 흉가처럼 방치되었으며 담장은 무너져 들고양이들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화무 10일 홍이라 붉은 꽃은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권불 10년이라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한다더니 김진사 댁의 몰락이 꼭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지나갔고 그토록 위세를 떨던 최씨 부인의 행방은 묘연해졌습니다. 어느 늦가을 해질 무렵 쇠락한 김진사 댁 대문 앞으로 화려한 행렬이 당도했습니다. 기름진 말을 탄 건장한 사내와 가마를 탄 귀부인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주인이 왔다며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말에서 내린 사내는 갓을 쓰고 비단 도포를 입었으나 한쪽 어깨가 약간 기울어져 있었고 얼굴 반쪽에는 붉은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칠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예전에 주눅든 머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품을 듯 넉넉하고 깊어진 눈매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부인 또한 서영이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눈가의 잔주름은 잡혔으나 그 온화하고 지혜로운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을 쫓아냈던 바로 그 집을 사들여 당당한 주인으로서 돌아온 것입니다. 칠성은 굳게 닫힌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녹슬고 칠이 벗겨진 대문은 10년 전 그가 서영을 지게에 지고 나설 때 쿵 하고 닫히던 그 문이었습니다. 감회가 새로운 듯 칠성의 눈가가 젖어들자 서영이 다가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칠성의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려는 찰나 문지방 아래 웅크리고 있던 적덮인 물체가 꿈틀거렸습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한 푼만 줍시오. 나으리 마님 제발 밥 한 술만 주시오. 쉰 목소리와 함께 고개를 든 늙은 거린의 얼굴은 흙투성이에 머리카락은 쑥대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 노파를 보자마자 숨을 들이켰습니다. 비록 늙고 병들었으나 그 매섭게 치켜올라간 눈꼬리는 잊을 수 없는 얼굴. 바로 시어머니 최씨 부인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죽이려 하고 머슴을 사지로 내몰았던 그 당당하던 마님은 온데간데 없고 밥 한 끼를 구걸하는 비참한 노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눈앞에 서 있는 귀한 분들이 자신이 버린 며느리와 머슴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굽신거리며 손을 비벼댔습니다. 아이고 귀한 분들이 이 누추한 곳에 오셨구려 복 받으실 겁니다. 제발 적선 좀 해주십시오. 칠성은 말없이 최씨 부인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뇌리에 지난날의 서름과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짐승 취급을 받으며 매질을 당하던 기억, 눈보라 속에서 죽을 뻔했던 그 밤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당장이라도 호통을 치며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불길처럼 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칠성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이내 스르르 풀었습니다. 그가 복수하는 방법은 똑같은 악기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옆에 선 하인에게 손짓하여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고깃국이 담긴 소반을 들고 왔습니다. 칠성은 직접 소반을 받아 최씨 부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최씨 부인은 밥 냄새를 맡자마자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입에 넣으려던 순간 그녀는 칠성의 손등에 있는 깊은 흉터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장작을 패다 다친 상처로 그녀가 칠성을 구박하며 낫을 던져 생긴 것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칠성의 얼굴을 그리고 그 옆에 선 서영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숟가락이 땡그랑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너희들은 설마 죽은 줄 알았던 귀신이냐? 아니면 내가 헛것을 보는 것이냐? 최 씨 부인은 뒷걸음질 치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영이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서영입니다. 그리고 제 지아비가 된 칠성입니다. 저희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서영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은 자의 연민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입을 뻥끗 거렸으나 말문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짐승만도 못하게 여겼던 이들이 이토록 훌륭한 모습으로 돌아와 자신에게 밥상을 차려주다니 이보다 더 크고 잔인한 형벌은 없었습니다. 수치심과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드세요 식기 전에. 칠성은 어눌한 몸짓으로 밥을 가리켰습니다. 비록 말은 못하지만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이 밥을 먹고 참회하며 남은 생을 사십시오. 최 씨 부인은 밥상을 앞에 두고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눈이 멀었지. 복을 발로 차고 화를 불러들였구나. 천벌을 받아 마땅한 년이 무슨 염치로 밥을 먹겠느냐. 그녀의 울음소리가 텅 빈 마당에 메아리 쳤습니다. 칠성과 서영은 그녀를 뒤로하고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듯 두 사람의 뒷모습은 단호하고도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이후 김진사 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칠성과 서영은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냉기만 감돌던 집안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사랑채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칠성의 배려로 작은 행랑채에 머물게 되었으나 부끄러움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매일 불공을 들이며 지난날의 죄를 씻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죽는 날까지 며느리와 칠성이 베푼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로 참회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칠성과 서영은 뒷동산 정자에 올랐습니다. 칠성의 품에는 건강하게 자란 아들이 안겨 있었고 서영의 뱃속에는 둘째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자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고 마을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로움을 더했습니다. 칠성은 서영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흉터마저 아름답게 보이게 할 만큼 순수하고 행복에 겨운 것이었습니다. 서영 또한 칠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직도 차가운 규방에 갇혀 눈물 흘리고 있었겠지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자 영원한 지아비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흙냄새와 풀냄새, 그리고 사람 사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귀천을 나누려 했으나 칠성과 서영은 진정한 고귀함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껍데기는 껍데기일 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알맹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님과 혼인한 머슴 이야기, 아니 하늘이 맺어준 천생연분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었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칠성이 심었다는 오래된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늦가을이 되면 그 나무에는 가장 붉고 탐스러운 홍시 하나가 까치밥으로 남겨지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칠성과 서영의 아름다운 사랑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밤이 많이 깊었군요. 창밖에 눈 내리는 소리가 들리나요?
오늘 밤 꿈속에서는 여러분도 칠성처럼 듬직하고 서영처럼 지혜로운 짝을 만나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